요즘에 크립토 세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네네. 누가 올렸다, 뭐 누가 내렸다, 세력이 털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음. 이게 뭐 어떤 이야기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뭐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긴 너무 많은데 일단 네. 세력들이 없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 세력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마켓 메이커다, 유동성이다, 누가 순간적으로 민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구조적으로 크립토가 아직 굉장히 알트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뭐 여전히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어서 그 뭐 내부자 정보 활용이라던가 뭐 그런 걸 기반으로 어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하긴 혹은 이제 초기 투자자들이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근거 있는 의혹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차차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계속 우리가 그런 좀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규제를 기반으로 공권력이 들어오고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어떤 제약을 걸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들어와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부 이 정보에 네.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뭐 회사나 사람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세력이라고 그냥 통칭하는 걸로 봐도 괜찮겠네요. 네, 그 세력이라고 말씀하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더 초기 투자자나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고래 같은 그 고래 그냥, 투자자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 네, 많은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크게 움직이면 세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네네. 것도 있고 이제 마켓 메이커들도 있는데 이제 전통 금융시장에서 이제 차이니스 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하고 가지고 있는 재고와 프롭 트레이딩이나 내가 직접 방향성 베팅을 하는 자금이 명확하게 같은 회사에서도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게 돼 있는데 네. 여기는 아직 뭐 차이니스 월을 구축해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좀 혼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전통 금융회사의 마켓 메이커는 도우미 같은 역할이잖아요.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네네. 그것도 이제 일정의 소정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긴 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닌데 네. 이제 크립토에서는 적당한 법제가 없다 보니까 마켓 메이커가 조금 이거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켓 메이커도 이 시장에서 오해 반응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앵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마켓 메이커들 전통 금융에서는 이제 허가나 인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다, 어떤 전략으로 하고 있다, 뭐 자본금이 어떤 식으로 있다, 또 있지만은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식의 트레이딩을 했고, 뭘 어떻게 지켰고 이런 것에 대한 보고 의무도 계속 있는데, 크립토 시장에서 마켓 메이커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고, 뭐 싱가포르 뭐 금융청 이런 데 등록돼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냥 한 두세 명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어디 오피스텔 하나 구해서 난 마켓 메이킹을 한다라고 이제 하는 곳들도 꽤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켓 메이킹이라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켓 메이킹을 하다 보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인벤토리라고 하는 재고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원래는 그럼 그 마켓 메이킹을 하는 것과 내가 이게 상장이 될 것 같다 아니면은 이게 어떤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런 걸 기반으로 방향성 베팅을 하고자 하는 이제 프롭 트레이딩 물량이 있는데 어쨌든 유의미한 규모를 지갑에 담아놓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저 큰 돈이 있는데 여기에서 마켓 메이킹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특정 뉴스 이전에 그 프롭 트레이딩 물량이 나오거나 이래버리면 저기는 어떻게 된 거냐라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금융사에서는 그렇게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브로커리지 데스크와 뭐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북을 운영하는 곳들은 그 차이니스 월처럼 이해상충을 해가지고 정보 교류를 못하고 주기적으로 감시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큰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네. 뭐 여기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혹들을 넘어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다 뒤섞여가지고 뭐 마켓 메이킹 해주던 직원이 또 프롭 트레이딩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 기반으로 또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혼재된 상황들이 계속 존재하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그냥 주워 듣기로는 이제 막 코인을 뭐 상장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상장을 하고 나면은 보통 뭐 마켓 메이커를 뭐 고용을 해서 네네. 이제 돈을 주고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제 뭔가 뭐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네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뭔가 마켓 메이커라고 하지만 이게
마케팅 에이전시?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게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도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을 맺고 내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호가가 너무 얇아지지 않도록 내가 유지 관리를 하고 마켓 메이커는 그런 관점에서 본인들의 전략, 실제로 운영 방식도 그게 그 방식으로 됐는지를 감사를 하면서 가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해서 방향성과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전통 시장에서도 어떤 클라이언트들한테 너 유동성 공급을 해달라라고 하고 돈을 받고 인벤토리를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클라이언트를 베이스로 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23년, 24년 이때부터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알트코인 시장이 조금씩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이 마켓 메이커들도 알트코인에서 예전처럼 쉽게 돈을 벌을 수 없는 것들이 오고 알트코인 프로젝트들도 역시 그러다 보니까 마켓 메이커들한테 내 유동성 차트가 좀 예쁘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예쁘다는 거는 이제 네. 우상향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우상향도 있고 심지어 이제 24년에 SEC에서 마켓 메이커처럼 활동하는 실제는 아닌 곳들에 대한 이제 처벌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나왔는데 네. 이제 그런 게 뭐 워시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굉장히 거래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비윤리적 행위를 마켓 메이커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곳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우리 보통 재단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알트코인 같은 경우 만드는 곳들 이제 알트코인 무슨 알트코인의 재단 네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재단에서 이 마켓 메이커를 약간 고용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 거네요, 요즘에는. 네, 요즘은 오히려 그게 많이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들었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도 어차피 거래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좀 성행했었던 때에는 그런 마켓 메이킹 업체들이 그 재단들도 이제 요구를 할 때 마켓 메이킹을 해달라라는 게 아니라 언제 이렇게 유동성만 공급해서 거래가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뭐 우상향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런 프랍 트레이딩 성격의 것들의 어떤 모종의 거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꽤 성행을 했었다고 들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규제 당국에 이제 발각이 되고 하면서 이제 처벌을 받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요즘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두 번째로는 또 뭐 그들이 이제 원했던 바는 아니지만 시장이 많이 죽다 보니까 어차피 돈이 안 되는구나. 이제 리테일도 똑똑해져서 그렇게 바보같이 달라붙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요구도 줄어들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재단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 네. 마켓 메이커를 믿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상당 부분의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켓 메이커가. 이제 그렇게 맡겨놓고 제대로 해주길 예쁘게 만들어주길 바라지만 그게 안 될 확률도 큰 건데 네. 이 뭘 믿고 거기에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일단 많은 생각도 들고요. 곳들이 대안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었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이제 해외 재단들 중에서 그냥 악의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거를 찾아서 그렇게 행동했던 곳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뭐 GSR 같은 회사다라고 하면 이제 MAS라는 이제 관리 감독청에 등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통 금융권 방식에서 통제가 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득하고 활동하는 곳들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정말 작은 알트코인들이랑 달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대형 코인들에는 우리가 뭐 원래 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유명하던 뭐 서스퀘어나 타워 리서치 뭐 이런 대형 이제 알고리즘 트레이딩사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장에서는 그런 마켓 메이킹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이제 그걸 제도권 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라이센스 베이스 믿을 수 있는 신뢰 주체로 검증된 플레이어들과 아마 이제 그런 유동성 공급을 하는 행위가 앞으로는 더 늘어나는 형태가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의 어떤 그런 급격한 변동성이 사실은 2024년 이후에 상승장이 오긴 했는데 그때 상당히 줄었거든요. 빈도라든지 아니면 이 상승 폭이라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마켓 메이커 업계의 어떤 변화, 어떤 규제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정말 무주공산이어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돈 버는 것만 신경 쓰면 됐지만 지금 SEC라든지 뭐 이런
규제기관의 철퇴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네.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프롭 트레이딩 뭐 이런 단어도 쓰시고 했는데 마켓 메이커, 뭐 프롭 트레이딩, 뭐 세력 이런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간단히는 마켓 메이커는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제 어떤 그 토큰이 상장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재단들이나 초기 투자자가 갑자기 매도 물량만 나오면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저유동성 종목처럼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살 수 있게 누군가 매도를 해주고 뭐 반대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수록 도와주는 형태 유동성 공급을 계약을 맺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마켓 메이킹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고 프롭 트레이딩은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해요. 나는 이 코인이 잘 될 것 같다. 어떤 방향성 때문에 혹은 이 코인이 주요 업데이트가 뭐 다음 달에 있는데 이게 어떤 큰 영향이 있을 거니까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내려갈 것 같다에 대한 방향성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프롭 트레이딩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세력은 이 그 마켓 메이킹이나 어떤 프롭 트레이딩처럼 특정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행태가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비대칭적인 구조에서 비대칭적인 정보나 어떤 물량 우위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또 그 시장에 있는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서 어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냥 세력이다라고 묶어서 부르고 있어서 그래서 극초기에 어떤 물량을 많이 투자했던 거나 아니면은 투자자나 뭐 재단들 혹은 거에 대한 뭐 유의미한 마케팅을 하는 어떤 KOL들이나 어떤 뭐 마케터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세력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군이다. 네. 그러면은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네. 오씨 세력 진짜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약간 고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세력의 어떤 그 세력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시장 개입 이런 부분들에 당하지 않으면서 좀 내가 나의 이익을 좀 견고하게 추구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조언을 좀 주시면. 네, 일단은 그 아직 규제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정말 대형 코인들 뭐 리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시장 개입이 있을 그 시장 그 개입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이제 그게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정도의 리스크를 지고 갈 거냐라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판단을 해보자면 일단 유동성이 굉장히 깊은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세력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력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움직인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세력들도 본인들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꼭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뭐 이만큼을 투입해서 조금만 투입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지를 보기 때문에 실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뭐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1%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금 투입을 미친 듯이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큰 자본을 투입을 해가지고 만약 저거밖에 못 먹을 거면 자본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잘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시가총액이 작거나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이제 저유동성 종목들 주식시장에서도 경고나 이제 주의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거나 세상에 정보가 너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보 비대칭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뭐 시총이 작거나 거래량이 낮거나 알려진 게 너무 없는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그 리스크 인지를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하시면서 유동성이 깊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네. 깊다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가장 가까운 매수 매도 그 현재 체결가 기준으로 뭐 10개 호가를 위아래로 봤을 때 네. 이제 유동성이 그러니까 거래 체결되거나 제가 공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이제 호가가 깊게 많이 쌓여 있는가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비트코인 시장의 그 특정 거래소에 가서 제가 뭐 100억을 비트코인을 그냥 시장가로 던졌을 때 호가가 어디까지 밀릴 거냐에 따라서 네. 깊은 곳들은 호가가 많으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될 거고 그게 아닌 것들은 시장 충격이 바로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말씀 주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놓쳤던 게 그
시장이 거래소별로 유동성이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즉도 거래하는 그 거래소 혹은 이 자산이 상장돼 있는 곳이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한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똑같은 자산이지만 이게 활용되거나 이제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이 위험들은 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거래소의 중요한 크기도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네. 것 같은데 보통은 종목만 생각하거든요. 뭐 무슨 코인을 맞아요. 살까 이런 걸 고민하는데 그 코인이 어느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네네. 사실은 세력의 어떤 그런 시장 네. 조작, 시장의 영향을 좀 네. 피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큰 거래소에 오는 거를 더 호재로 인지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큰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작은 거래소들은 아무리 유동성이 올라와 봤자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큰 거래소에서 당장 거래량이 안 나오더라도 거기에는 잠재적으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대기 지효가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동원이 될 수 있는 자금 측면에서는 유동성의 잠재적 깊이는 훨씬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코인이 뭐 들어보지도 못한 작은 거래소에 있다. 뭐 네. 우리나라 뭐 FIU나 금융위에서 이제 뭐 인가를 하거나 하지 않은 거래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거기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좀 기본적으로 더 조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이 부분에서 너무나 공감을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작은 이런 알트코인, 밈코인 이런 거 그냥 한 번씩 해보려고 이제 샀었는데 네. 거래소 자체가 사라지는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걸 사라지기 전에 옮기라고 워닝이 오긴 하더라고요. 네. 연락이 와요. 그래서 네. 이메일인가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네. 지금 우리 거래소가 사라지게 됐으니까 빨리 어디다 옮기시던지 네. 하라고 그래서 네. 메타매스크에 옮기던지 하라고 네.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바쁘잖아요. 네. 뭐 잠깐 현생을 잠깐 살다가 그냥 훅 날아가 버렸어요. 맞아요. 네, 물론 왜 아주 제가 지금 왜 큰 금액은 웃었냐면 아니지만. 여기서 네.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네.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저쪽에 네. 대표님이 네 정말 많이 들은 거죠 이런 케이스를. 네. 너무 안타까운 안타까워 사례들이 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크립토 플러스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네. 국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네. 많이 하시는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이 예전에 제가 질문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게 내가 보니까 거래소별로 상장이 이제 보통 거래 지원은 상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거래 지원이 되었을 때 상승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 다 같은 한국 거래소인데 왜 그런 거냐? 네. 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충분히 대답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대표님이 해주신 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거래소가 클수록 그 음. 거래소에 올라가는 게 큰 호재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아까 전에 규제 얘기를 좀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전통 금융시장하고 또 크립토 시장에서 규제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전문적인 어떤 금융 서비스의 영역을 다루는 곳들이 그 기존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검증을 하고 인가를 해주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주식 시장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요즘 크립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 현물이 주도를 하느냐, 선물이 주도하느냐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뭐 정확히 뭐 옵션의 미결제 약정 이런 거 기준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이 현물에서 만들어지고 선물이 그거에 대한 해칭을 하거나 어떤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 크립토 시장은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파생 상품 시장이 7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 선물이 현물을 흔드는 이제 웩더독 현상 같은 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 마진콜에 대한 그런 배율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주식에서는 보통 2배 정도 보고 정말 많이 보다도 4배. 그 주식시장에서는 청산의 개념이 오케이 너가 걸었으니까 널 바로 밀어내고 죽여버리겠다가 아니라 네. 마진콜이 생겼으니까 바로 청산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줘요. 몇 시간에서 며칠. 증거금을 넣을 시간을 증거금을 주죠. 더 넣어라 해서 기본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식시장에서의 파생상품 혹은 마진콜, 증거금 청산의 개념인데 이 시장은 없습니다. 그냥 얄짤없나요? 네, 얄짤없고 치는 순간 바로 증거금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새벽에 자다가 대응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구조로 돼 있고 또 거기에다가 더 악재, 계속 얘기 너무 우울한 시장 같은데 더 악재는 리스크가 커 보이긴 하네요. 보통 이 레버리지의 배수가 아까 주식은 2배에서 4배다 여기 했는데
한 10배 정도로 하는 것도 거의 기본이고요. 네. 막 20배에서 40배도 유의미하게 있고 네. 정말 많게는 100배에서 125배까지 가는 것들이 그냥 열려 있다 보니까 자금이 적더라도 시장을 미친 듯이 흔들 수 있는 파생 구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좀만 시장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은 뭐 몇백억 청산됐다, 몇천억 청산됐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 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시장이 된 게 이제 그런 시장의 구조적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 레버리지 관련해서는 규제가 빨리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근데 이제 규제가 생기려면 네. 국내에서 일단 사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사업을 아직 허용을 그거군요. 해주거나 아니면 사업이 원래 있어서 그 사업장에 이렇게 규제를 해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한국 안에는 그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워낙 투자자들이 글로벌라이즈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바꿔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죠. 아, 이게 다 해외에서 하는 거군요.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위험한데 이거를 그렇게 다들 되게 간이 크신가 봐요. 아, 그리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청산 사태가 생기느냐라고 네.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기관이 뭐 지금 뭐 69K에 뭐 얼마나 쌓여 있다 하는데 그거를 하면 기관들이나 세력이 이걸 밀어가지고 터트린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에서 그만큼을 예를 들어서 지금 65K인데 69K까지 밀 수 있는 세력들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워낙 파생 상품 시장이 크다 보니까 다들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 네. 보니까 특정 구간에 그러한 레버리지 비중이 과하게 쌓인 것들이 있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69K가 만약에 그런 많이 쌓이는 곳이라면 거기가 낭떠러지인 거예요. 낭떠러지에 내가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누가 조금만 밀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가 사실상은 이 시장에서 자꾸 연쇄 청산이나 세력으로 의심받는 그런 무빙이 보이는 첫 번째 이유고 그러면은 거기 아무 이런 일이 없을 거냐 하면 그거를 전략적으로 보고 69K만 딱 밀고 나면 그 뒤로 확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가격이 가까워졌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 포지션을 잡고 베팅을 하고 그래도 노력을 하고자 하는 펀드들이나 트레이더들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그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엄청난 이제 그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도 가까워졌을 때에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약간 밀어내기 위한 그런 행위들이 현재는 존재하는 게 현재 그 대부분의 이제 현선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약간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의견을 좀 구하고 싶은 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마진콜이시니까 증거금 넣으세요 전화 오는 게 너무 제 기준에서는 정겨운 거야. 아, 정겨울 감정이 정도로. 많아. 왜냐하면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 보면 내 돈이 그냥 삭제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디지털 자산 시장. 소름 돋는다 진짜. 그 옛날에 일부 거래소는 네. 이 청산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위로금 같은 거 줬었어요. 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위로금?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와. 하여튼 근데 지금은 아닌데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게 제가 볼 때는 흐름 자체가 전통 시장 쪽으로 크립토가 간다기보다는 전통 시장이 크립토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아까 10배 레버리지, 20배 레버리지가 이미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전통 시장의 어떤 네. 지수 레버리지 같은 게 네네. 크립토 상품으로. RWA 같은 게 더 활발해지면 질수록 사실은 이 고레버리지에 일반 투자자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수익을 벌기는 점점 더 어려운 형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금융사들이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뭐 AI 에이전트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정책들을 좀 많이 펴고 있는 게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은 시장의 법칙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사에서 갑자기 레버리지 높은 걸 출시했는데 다른 금융사가 그게 돈 된다는 걸 듣고 안 할 이유는 없다 보니까 네. 시장은 결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주셨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뭐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던 게 있는데 예전에 그 작년 10월에 그 대규모 청산 사태가 있었을 때 네. 그때 어떤 그 거래소 쪽 한국은 아니고 이제 글로벌 거래소 쪽에 만났는데 그쪽 CS 그러니까 고객 창구 내에서
그때 제일 많이 받았던 연락이 뭐였냐면 시스템이 이상하다.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밸런스가 없다. 이게 네. 안 보인다. 로그아웃이 된 것 같다. 아니면 시스템 오류가 있다. 라는 네.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청산될 수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인지를 별로 못했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단기간에 청산이 될 수 있지에 대한 리스크인지도 없는 상황에서 포지션을 두고 잔 거죠. 세상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뭐 말씀 주셨던 부분은 그래서 더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저도 예전에 파생상품 쪽에 일을 했었지만은 네. 그 위험고지나 그 인지가 더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얼마나 위험 상품에 있다는 거구나. 내가 이런 시장에서 이걸 다 날릴 수도 있겠구나. 플러스 그거에 대해서 나는 물론 내 재산권의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 보조적인 걸 하기 위해서 정말 이걸 하겠느냐. 혹은 적격 기간 투자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까다롭게 가져간다는 등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보완책들은 앞으로 나올 거고 나와야지 이 시장도 궁극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금융사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너 이거 하면 위험해 이런 위험고지를 규제가 없다면 좀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근데 너무 눈물이 나는 게 진짜 저도 자고 일어나니까 거래소가 없으니까 네. 너무 요거 제가 웃어 죄송합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네, 네. 너무 흔하게 있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거래소가 없어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너무 그 이후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에도 좀 규제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오다 보니까 뭐 지방선거 이후로 2단계 뭐 밀렸다라는 걸 네. 보면서 그래 뭐 기다려 봐야지라는 생각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업계에 이미 한 8년 창업한 지 이제 거의 한 8년 돼가다 보니까 창업할 때 STO가 될 줄 알고 시작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걸 보면서 네. 규제에 대한 거는 좀 기본적으로 기대는 하지 말고 생기면 다행이다 생각하자고 하면서 이제 가는 게 좀 더 멘탈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대표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눈물겨운 이야기. 그러니까요. 눈물겨운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좀 예. 풀어주세요. 네, 가끔씩 풀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크립토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